동아시아에서 한복의 전래와 유행. 이번 차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국 복식에 영향을 끼친 스키타이 복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몽골과 고려 간 복식의 동화 내지 습합의 단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림을 통해서 한국 복식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여기에 추가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까 제가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거기에 녹아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은 수산이 고분백화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여인은 서역 아스타나에서 출토된 여인의 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본 고송총에서 나온 여인의 복식입니다. 얼굴을 보면 고송총의 여인들 한국 여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 고송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선과의 교류, 삼국시대 때 이미 교류가 있었고 그 안에 우리나라의 복식 구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 생각해 보면은 이 서역 아스타나 출토에서 나온 이 여인과 어떤 교류가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식은 자연 발생적인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자기네들도 입고 있었고 우리도 입고 있었던 것이 서로 합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서 그 옷이 더 받아들여지기가 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바로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화교류의 대표적인 것이 고려양, 그 다음에 몽골풍, 이런 것일 것입니다. 원나라 때 우리나라의 풍속이 몽골에 가서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몽골의 풍속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향을 미친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만이 아니라 또 상대방 쪽에서도 기록해 놓은 기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런 기록물들, 특히 이제 중국 문헌 기록을 통해서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것들을 받아들였는지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공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차시 수업 전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문화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복식이 중국이나 일본까지 유행한 것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일이다. 대표적인 복식으로 여인들이 입었던 괄호는 일본의 고송총과 서역의 아스타 목조상에서 확인되며 고려시대에는 여인들의 옷과 시발 등이 몽골에서 유행했다. 또 조선시대에는 이것이 궁중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인기가 높았던 것은 중국의 기록인 수건잡기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은 색동치마와 마미군입니다. 그럼 동아시에 유행했던 한국의 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식의 탄생, 어떻게 복식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먼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왜? 그 옷은 그 나라의 자연지리적인 조건, 그 다음에 생활 방식, 환경, 이런 것들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나라, 이러면 활동을 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지를 입을 수밖에 없죠. 평야가 넓은 지역, 이런 데서는 굳이 바지 입을 필요 없어요. 치마 입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아주 추운 지역이냐, 아니면은 막 건조한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생산해내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산물이 다르기 때문에 옷이 같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옷은 만들어진다. 그러다가 외부적인 요인, 민족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전쟁, 무역, 이런 것들을 통한 교류가 있을 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복식은 또 새롭게 변화, 발전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식은 늘 변화하는 현재 진행형인 문화적 산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우리나라의 지역 조건에 의해서 탄생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저쪽 스키타이 지역에 그쪽에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네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복식을 입더라. 그리고 그전에 사람들이 활을 잘 쏘더라. 우리나라도 활을 잘 쏘더라. 그래서 복식을 보니까는 아주 비슷한 면이 많더라 라고 하는 이런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복식의 기원을 자꾸 찾을 때 스키타이 지역의 복식이 우리나라에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복식의 기본 구조가 있었고 교류를 통해서 습합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게 정리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런 길을,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복식이 교류가, 문화적인 교류, 무역 교류 뭐 이런 것들이, 또는 군사적인 무력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복식도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세요. 스키타이의 복식, 저런 유물을 통해서 저기에 있는 남자들을 보면은 전부 다 바지에다가 저고리 입고 있습니다. 또 루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루란의 복식도 보면은 저고리인데 허리에다 대묶고 있습니다. 쿠차 복식도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복식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노인누라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한 환경, 비슷한 지리적, 자연적 환경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의 복식은 다 이렇게 비슷하더라. 그러다 보니까는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교류를 한다라고 할 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도요. 저기 스키타이 복식의 남자들 바지 저고리 입었거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고구려 복식 보세요. 여기도 바지 저고리 입고 활 쏘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아주 비슷한 복식 구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시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요. 중국의 전환시대의 복식을 보면은요, 여기는 겉에 입은 포가 아주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돌려 입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진시대 때도 호복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보시면은 바지 저고리를 입고 허리에다 대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국도 아주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유를 입거나 상을 입거나 아니면은 시미를 입지만은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호복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용총회 접객도에서 보면은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양 인물상에서도 보면은, 이건 이제 신라시대 때인데도 여기서도 보면은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유와 고로 이루어진 이부식 복식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쉽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동치마의 교류도 마찬가지죠. 예, 수산리의 색동치마나 고송총의 색동치마나 같은 비슷한 디자인이지만은 그 지역에 어떤 종류의 직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디자인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유사하게 서로 받아들여주고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통일신라 시대라든가 아니면 고려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서도 문화적인 교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복식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양, 몽골풍 보시죠. 원나라에 방령, 반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초까지도 이어지죠. 저 여인이 지금 방령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네모난 이런 방령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매가 짧은 옷을 우리가 이제 반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령, 반비를 원나라 여인도 입고 있고 명초까지 연결돼서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파평윤 씨의 무덤에서 출토된 배자라고 하는 것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복식이 습합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원나라의 복식 중에 모자라고 하는 모자 있죠. 발립이라고 합니다. 이런 발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입은 포를 대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조선 초 고려 말에 이렇게 이조년의 초상화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신발도 그렇습니다. 원나라의 수화 그리고 조선의 결화온에 아주 비슷하잖아요. 어떤 민족이 먼저다, 어떤 민족이 나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비슷한 옷,
비슷한 신발을 갖고 있었고 어떤 교류를 통해서 거기에 또 뭔가가 새로운 것이 첨가되고 그리고 변화되는 단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식 교류의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꾸 자기네 거라고 그래요. 뭐든지 자기네 거라고 하는데 이 복식을 보면은 이게 이제 머리에 쓰는, 우리나라는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이 망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망건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망건과 우리나라의 망건의 차이는 뭐냐? 우리나라는 마미, 말총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중국은 비단으로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상투가 있기 때문에 이마만 가려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마에서 모자까지, 머리까지 덮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망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에 맞게,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지 이게 너네 것이다, 우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환경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보니까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거 차용해서 쓰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교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미망건에 대한 이야기들도 뭐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신 동월이 쓴 거기 조선부에 보면은 조선의 망건은 모두 말총으로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기록들이 중국과는 좀 다른 말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말총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조선식으로 바뀌어서 17세기경에 조선식으로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가 좀 다르고 소재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망건장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미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이인데요. 이 마미군도 치마인데 뭘로 만들었느냐? 말총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총으로 만든 건데 여기 이제 중국의 기록이에요. 원명 사료에 보면은 수건잡기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저기 파란색으로 써 있죠. 마미군의 시초는 조선국에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의 것이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중국의 것이 조선으로 넘어오는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는 발전할 수 있고 발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식 교류의 사례를 보면은요. 지금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한푸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이 명나라의 복식을 한족의 한자를 써서 한복, 한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명나라가 멸망한 게 1644년이에요. 17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은 명나라는 망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1392년부터 명나라에서 청나라까지 쭉 관통하면서 500여 년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식이 처음에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중국의 복식이 넘어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국은 청이 개국하면서 명나라의 복식이 어쩌면은 흐트러졌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우리의 복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화해서 국조해서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입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모든 영화라든가 드라마 이런 것들에 보면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복식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조선 건국의 태조 어진입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명태조의 황제 어진하고를 비교해 보면 색깔만 다르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골룡포가 조선, 영조, 고종에 이렇게까지 똑같은 형태로 갑니다. 다만 색깔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명은 어때요? 명태조가 입고 있는 것하고 명헌종이 입고 있는 것하고 명신종이 입고 있는 것하고 청걸륭제가 입고 있는 것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중국 내에서도 명이 망하고 청이 흥하니까 청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명나라의 복식이 변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원래 있었던 복식이 대한제국기가 되면서 황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영조의 골룡포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되고 하는 것처럼 근 형태의 변화 없이 시대를 관통하면서
이런 상복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복식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시류에 자꾸 이제 한복을 중국의 복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교류라고 하는 것에서 이해를 해야지 어떤 통치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 좀 안 되겠다. 특히 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계속 변화 발전하면서 고착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머리에 넣어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청나라의 복식은 어떻게 그럼 다르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이 명나라의 처음의 복식은 곤룡포, 상복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나중에 신종이나 걸륜제가 되면은 이 상복과 무늬가 있는 장복이 합해지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롯하게 상복은 상복대로, 제복은 제복대로 입는 거에 반해서 중국은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면서 자기 나라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중국의 복식은 뭐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치파오, 차이나 칼라, 이것이 중국의 복식이라고 이해했고 G20 회의에 있었을 때 모든 국가의 그 원수들이 전부 다 그런 차이나 칼라를 입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강대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화 컨텐츠가 한류 열풍을 타고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복식에 대해서 열광하다 보니까 중국이 오히려 거기에 좀 태클을 거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거 교류 속에서 어떻게 변화 발전시켰느냐, 어느 나라가 어떻게 얼마나 발전시켰고 그것들이 문화 컨텐츠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